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 테크노파크에 있고요. 그전에는 이제 또 다른 민간 기업, 또 이런 에이전시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일은, 우리 도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시 한 115개 정도 리빙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빙랩 전체를 이렇게 묶어서, 일종의 이제 그 네트워크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 하고 있는 시민 참여형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또 이런 상황에서 많은 도시들은 현재 어떻게 좀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드시죠? 네. 코로나,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자, 또 포스트 코로나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점은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의 시점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코로나가 왜 우리한테 왔을까? 또 어떻게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는가?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이 그동안 또 인간이란 존재가 그동안 약육, 또 약육강식, 착취, 경제적인 또 자본주의를 극대화시켰던 또 지구의 점령군으로서 마치 행세했던 그것들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회복해서 그 시스템을 다시 더 강화한다. 이러면 사실은 이 일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또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또 누군가를 돌보고 이런 어떤 인간 본성의 관계성들을 회복하는 것들로 이 코로나를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공동체,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 도시를 봐야 이제 새로운 진짜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20세기, 우리 산업 근대화를 이끌어왔던 20세기를 다시 돌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요. 왜냐하면 도시는 이제 앞으로의 삶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대한민국도 90% 이상이 도시화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삶들이 되게 중요하고, 도시에서 그러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들이 어떻게 이제 지금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그 도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짧은 시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여기 사례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토론토, 또 하나는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마트시티는 되게 지능화되어지는 도시, 기능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 스마트시티라고 정의를 합니다. 스마트시티에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여기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어떤 스마트시티를 추구하냐면 시민들이 직접 그 도시 문제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열어놨어요. 암스테르담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무언가를 제안을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인터넷에서 좋아요 누르듯이, 인스타에서 좋아요 누르듯이 시민들이 좋아요 이렇게 100개를 누르면 반드시 행정단에서 이걸 다뤄야 돼요. 이거를 고할지 아니면 그냥 스테이 할지, 그리고 안 됐으면 그 제안한 사람들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가겠다 이렇게 하면 그 도시는 조그만 실험 예산을 그 프로젝트에 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효능감이 있다 그러면 도시 전체로 확산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가 볼 때 되게 특이했던 것들이 바로 웨이스트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웨이스트라는 프로젝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분리수거가 되게 잘 돼요. 잘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암스테르담의 유럽 쪽은 사실 분리수거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또 이 친구들이 플라스틱 제로 운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운동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방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웨이스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을 하기에는 이웃으로 등록하면 쓰레기 봉투랑 12개의 스티커를 줍니다. QR 스티커를. 그래서 그 QR 스티커를 받은 사람은 뭐냐면 분리수거를 쫙 해가지고 그것들을 쓰레기 그 쓰레기 집합장에 내놓고 스티커를 딱 붙이고 QR 자기 스마트폰을 딱 찍으면
자기한테 이제 코인이 날아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이제 초록색 코인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디지털로 전자화폐, 디지털 코인이 옵니다. 그 코인을 어떻게 쓰냐? 그 지역 내에서 커피숍에 가거나 이 코인을 쓸 수 있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민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위로 바로 자신들 피드백 되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 행동들을 교정해 가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아주 유럽 사회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이고요. 최근에 제가 지난주죠. 11월 9일 날 어떤 회의를 했냐면 요즘 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줌으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자정 무렵이었어요. 제가 자정 무렵. 저는 이제 잠이 와서 막 이렇게 눈을 비비면서 했는데 제가 이 회의가 되게 중요한 회의였던 건 뭐냐면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들 간의 이제 총괄 책임자들 간의 이제 회의였습니다. 여기 근데 누가 주최를 하면 암스테르담에 있는 담당자 리빙랩 총괄 책임자가 주관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톡홀름 그리고 헬싱키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런던 그리고 뉴욕 그리고 대구 이렇게 모였어요. 제가 어떤 느낌을 들면 첫 번째 놀란 거는 뭐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흔히 비동시성의 동시성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우리가 공간적으로 다 떨어져 있지만 동시에 한 장소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날짜 시간대가 다 달라요. 한 사람은 9시고 한 사람은 오후 5시고 한 사람은 자정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지구 자전축의 시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플랫폼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도시를 진흥화시키는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도시를 혁신의 툴로 볼 거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놀라웠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스마트시티 그러면 어떤 느낌 드세요? 되게 진흥화되어지고 뭔가 막 나를 이렇게 누군가 통제하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스마트시티 어떤 도시에 가서 스마트시티를 보여달라 그러면 그 도시의 수준이 나와요. 대전에 가서 대전 스마트시티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디를 데려갈 것 같아요?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에 저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교통이 어떻게 통제되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중국 항저우에 가면 알리바마에서 만든 스마트시티 시티 브레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뭐 하냐면 그 도시에 신호등을 없앨려 해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교통의 컨젠션들이 막 이렇게 이제 밀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하냐면 파란 신호등을 오래 켜줘요. 그리고 또 좀 이제 교통 흐름이 원활하면 또 이제 길게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도시의 그 교통 흐름들을 되게 그러니까 지능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는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보여달라 그러면 자기들 반상회로 저희를 데려가요. 반상에서 막 시민들이 막 떠들어요. 야, 이런 문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디자인 진흥에서 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디자인 띵킹이라는 방법들을 통해서 막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그 아이디에이션하고 그리고 수렴하고 프로타이핑 막 만들면서 이렇게 막 실험하는 것들. 자기의 스마트시티는 이거다 이렇게 보여줘요. 자,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어느 스마트시티가 더 우월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스마트시티를 우리가 추구하느냐 그 도시의 가치와 관련되어지는 문제입니다. 도시는 그 한자적으로 행정을 의미한 도 그리고 시장 경제를 시의 복합 생태계입니다. 근데 이 둘 다가 현재 굉장히 다른 요구들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되게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수기민주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수기성이 되게 높다. 시민들이 의논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수기성이 높은 형태로 지금 많이 진화를 하고 있고요. 시장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플랫폼 경제라고 하고 있는 이 플랫폼 경제의 핵심이 뭡니까? 사용자가 직접 참여해야 돼요. 사용자가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교정되어지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세기 공장이 하는 일을 이제 21세기 도시가 감당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는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들이 있습니다. 위협도 증가하고 있고 노후화되어져 있고 더군다나 그 예산들이 되게 축약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근데 시민들도 점점 더 똑똑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수준도 되게 높아져 있습니다. 보안 편의 또 일자리 없으면 일자리 달라고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도시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나 그 지역의 행정은 커뮤니티의 리더자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딜리버리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발표할 때 하는 말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위협, 이러한 조건에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다. 하나는 등대 방식입니다. 느낌이 오죠? 전문가들이 야 저기야 저기 다 비싸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퍼즐 방식인데요.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짜 맞추면서 이렇게 가는 방식입니다. 한쪽은 되게 스피드가 빨라요. 그리고 예산을 되게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막 써요. 근데 부작용이 뭐냐? 시민들이 만족하지 않아. 우리가 수많은 서비스를 지금까지 도시가 시민들에 공급을 했어요. 근데 시민들이 별로 만족하는 서비스가 없어요. 그 예산이 끝나면 그 서비스도 끝나게 돼 있어요. 퍼즐 방식은 시행착오를 되게 겪어갑니다. 그리고 실패를 자산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레비스트로스 같은 사람들 이제 브리콜라주라고 하는데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뭔가 문제를 막 이렇게 짜 맞춰서 가는 이런 것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긴 시간이지만 되게 효능감 높은 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것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으냐? 그것은 사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현재 많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바텀업 또 탑다운 이렇게 해서 미들업 앤 다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표현합니다. 저희 대구가 제시하는 이 두 가지 아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저희가 이제 하나는 스마트시티, 하나는 생활 속 실험실이라는 리빙랩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는 굉장히 흑역사를 갖고 있어요. 출발은 이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에 우리가 UCT라는 걸로 출발을 했는데 UCT는 개개의 건물이나 개개의 도로들을 진흥화하는 거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들끼리 서로 연결하는 것들에 대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작동이 안 돼요. 대표적인 도시가 인천입니다. 인천.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 이제 3단계 데이터 기반 시민 중심 스마트시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스마트시티의 전체적인 모양들인데요. 국가가 주도해서 가는 스마트시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시 기존에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스마트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는 여기 이제 기존 도시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유즈 케이스들을 만들어서 실증할 것인가를 하는 대표 도시로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시티도 진화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아까 이야기하는 통합 관제 방식 그런 스마트시티였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도시 전체 정보화를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이 중앙을 보조하면서 데이터 기반 혹은 지능 기반 혹은 이제 그 시민 참여 기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 이제 가야 될 길은 좀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시티가 어떻게 지금 진화하고 있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 분산되어져 있고 협력하는 분산 협력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를 부르는 이름도 되게 달라요. 포용적 스마트시티, 에자일 스마트시티, 서스테이너블 스마트시티. 여기 펩시티라는 말도 있어요. 펩시티는 뭐냐면 그 도시에서 생산한 생산물의 50%를 그 도시 내에서 자가자급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은 가능할까요, 그게? 대전 혼자만은 불가능할 거잖아요. 대전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하고 연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대전의 주변에 있는 데서 생산하는 패브리케이션들을 대전에서 50%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펩시티 네트워크가 바르셀로나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지금 19개 도시가 지금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의 진화들을 보시면요. 이전의 기술을 어떻게 보려냐면 자율주행차, 스마트폰 이런 그러니까 단위 기술로 이렇게 기술이 분류되었습니다. 원래 가트너에서 내년도에 유망할 기술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 인간 중심 기술 이렇게 해요. 어떤 느낌 드세요? 인간 중심 기술. 인간 중심 기술이란 거예요. 인간 중심 기술이 도대체 뭐지? 그리고 인간 중심 기술을 이루고 있는 하위 기술 중에 민주주의 기술이 있어요. 민주화 기술. 어떤 느낌 드세요? 민주화 기술.
이게 기술이란 거예요. 우리 민주의 의미가 뭐죠? 민주의 의미? 민주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자기 이야기들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자기가 소수 의견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민주 시스템이 아닌가요? 우리 SNS 어떤가요? 민주 기술을 할 수 있죠, 그죠? 그죠? 거기서 누구나 다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통해서 자기가 뭐 요즘은 댓글 속에서도 막 이렇게 막 다도와 당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플랫폼 기술들이 바로 민주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막 새롭게 이렇게 재정의를 막 하고 있어요. 뭘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 중심의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제가 코로나 이야기 잠깐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그 기술을 막 쪼개가지고 깊이 파는 그런 데가 아니고 이제 인간의 원상태를 회복하는 그러한 형태로 기술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제가 그러면 도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시민들이 얼만큼 잘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을 잘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설계들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그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이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인가에 대한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수기민주주의 또 시장경제에서 시장의 시민들의 사용자들의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도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전문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옛날에 우리가 아주 막 못 살고 이럴 때는 한 명의 위대한 리더가 나타나가지고 서로 방향을 탁 이렇게 하면 그걸로 이렇게 다 모아갔던 시대이지만 지금은 문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두 명의 리더로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이 이전하고 다르게 되게 초연결로 이렇게 된 사회다. 그리고 또 인간 중심의 경제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옛날처럼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잘 사는 집에 가면 항상 가졌던 게 있어요. 브리테니카 대백과 사전 1권부터 30권까지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필요한 지식이 어떻게 해요? 위키에 가서 그냥 위키피디아 가면 뭐 그냥 구글에 가서 검색하잖아요. 검색하면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의 어떤 지성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집단 지성들이 우리한테 지금 할 수 있는 시대고 또 시민력. 자,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나라는 민주 시스템이 언제부터 출발했냐. 물론 이제 그 전에로 따져보면 연호로 따져보면 뭐 우리가 4.19부터 시작해서 3.1운동 쭉 올라가지만 사실 가장 근대적인 현대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출발은 근대 경제화의 어떤 종결 지점에서 출발했다. 대표 도시가 우리 광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모범적인 민주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들은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우리는 대통령을 무혈로 바꿨어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대통령을 그러니까 그 나라의 위정의 권력의 체계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우리가 바꾸는 나라예요. 그만큼 시민력이 굉장히 지금 증대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이제 다른 방식의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까지 왜 그럼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냐 하면 우리는 사람을 자기가 도시 시민들 어떻게 보냐 하면 소비자, 노동자, 그냥 투표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우리 커뮤니티 기여자로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어떠냐면 굉장히 이제 이렇게 탑다운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되게 어려웠다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민들이 이제 기여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 코로나 전에 기존의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도시 생산 절차에 최적화된 시스템인 거죠. 여기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노동도 착취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되냐면 노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탈진하는 거죠. 번아웃 되는 그런 현상들이죠. 사실 근데 이 생각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도시가 인간의 복잡한 인지지능을 수용하는 환경으로 최적화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본질적인 본성, 누군가를 돌보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창의성이 있고 무언가를 알려하고 또 뭔가 복잡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인간의 본성들을 강화하도록 우리가 도시가 뭔가를 제공해야 된다. 로봇이 등장하잖아요. 로봇이 등장하면
로봇이 두 가지 관점을 접근했어요. 기존의 자본주의를 되게 공고하게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로봇이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을 하게 하고 인간은 뭐냐 보다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 연대하고 이런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시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플랫폼이란 뭡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플랫폼이라는 이름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플랫폼 대표가 뭐예요? 유튜브 그리고 또 뭡니까? 구글 플랫폼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에어비앤비 지금 되게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데가 플랫폼이에요. 뭐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죠. 플랫폼의 원래 뜻은 라틴어로 보면 플랫이 원래 평평하다는 뜻이잖아요. 폼은 이데아예요. 그 이데아가 평평한 이데아라는 뜻의 이 플랫폼이 사실은 평평하다는 의미보다 약간 이렇게 오목한 영역이죠. 오목한 영역. 무슨 말이냐면 수요와 공급이 공급자가 자연스럽게 어떤 에너지를 안 쓰더라도 낙하할 수 있고 수요자도 어떤 에너지를 안 쓰더라도 낙하하는 거죠. 조금 사용자가 좀 늘면 어떤 인계치를 지나면 네트워크 이펙트가 막 생겨요. 한 사람, 두 사람 쓰다가 갑자기 막 폭증하는 그런 인계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뭔가의 형태. 플랫폼은 자기가 플랫폼을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 정부 사업 중에 플랫폼 이름이 들어간 사업 정말 많습니다. 그 사업은 언제까지 유효하냐? 예산이 주어질 때까지만 유효해요. 예산이 끝나면 그 플랫폼은 사라집니다. 우리 많은 플랫폼 사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플랫폼이 별로 없어요. 왜? 자꾸 이 플랫폼이 내가 플랫폼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공공 앱 지금 만든다 하잖아요. 언제까지 유효할 것 같아요? 저는 정부 예산이 투입될 때까지만 유효할 거예요. 끝나면 우리 지금 배달의 민족 이길 수 있습니까? 공공 앱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이렇게 낙하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인간의 욕망에 맞는 가치를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까? 이것이 이제 플랫폼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입장이고요. 그럼 아까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자, 수요자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설계해야 된다는 거고요. 플랫폼도 단계별로 진화해 왔습니다. 여러 단계를 진화해 왔고요. 지금은 이제 소위 이제 분산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기존의 플랫폼들은 뭐냐면 기존 시장에서의 절대 강자들을 대체하는 형태의 플랫폼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냐면 개개인의 사용자들이 직접 분산하고 협력되어지는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시민 스스로가 바로 이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그런 중간 조직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들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네, 그런 플랫폼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리빙랩입니다. 리빙랩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들을 마치 실험실에서 실험하듯이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 해결해가는 혁신 방법론이 바로 이 리빙랩입니다. 이 리빙랩은 네 가지 애플을 줘야 돼요. 먼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뭔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풀필먼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명예를 줘야 된다. 저희 리빙랩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면 제가 시민과학자라는 이름으로 명예를 줍니다. 그러면 정말 그분들이 동네에 가서 시민과학자로 이렇게 과학자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포춘이 있어야 돼요. 돈이 돼야 돼요. 사실은 돈이라고 했지만 저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리빙랩을 막 운영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리빙랩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여기 나선형 모형으로 그린 건 뭐냐면 우리가 혁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나사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나사를 벽에 못을 박을 때 어떻게 해요? 뭉툭한 부분부터 박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부분부터 박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작게 해서 큰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이러한 형태로 진화해가는 것이 바로 이 생활 속의 실험실인 리빙랩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리빙랩도 굉장히 많이 진화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2004년도에 출발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유럽에 가서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에서 이것들을 봤습니다. 이거 당시에 이제 2006년도에 유럽에서 이것들을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의장국이 어디냐면 핀란드였는데요. 핀란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 방법들을 유럽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호라이즌 2020이라는 펀드를 이용해서 유럽에 있는 16개의 리빙랩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약 460개가 좀 되었고요. 대구는 여기 멤버십으로 들어가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리빙랩 영역은 많습니다. 뭐 교육 영역부터 스마트시티 영역, 사회혁신, 사회적 포용, 또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문화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 리빙랩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리빙랩이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누가 더 주도하냐도 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기술 사업화를 위한 리빙랩이다. 그러면 학교나 연구기관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제품의 서비스를 만드는 리빙랩이다 그러면 기업이 조금 더 많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 당연히 사회적 기업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 사회혁신은 중간 조직들이 있습니다. 투자 형태도 굉장히 좀 다르게 이렇게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리빙랩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시티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렸던 것 똑같아요. 혁신이 쉬운 도시. 그러니까 통합 관제를 보여주는 도시. 혁신이 쉬운 도시냐? 혁신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혁신이 쉬운 도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우리 동네 이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가 아까 디자인 띵킹 같은 그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데이션하고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그리고 필요하면 실험 예산들을 행정에서 조그만 실험 예산을 주고 그리고 그 실효성이 있으면 도시 전체를 확산하는 것이 아주 쉬운 도시. 그런 도시가 바로 혁신이 쉬운 도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달리 말하면 우리 대전은 혁신이 쉬운 도시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혁신이 어렵다면 어디서 어려운가? 이것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대구는 이제 유럽 리빙 네트워크에 멤버십 가입되어져 있고요. 대구가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이 리빙랩을 사실 도시 혁신을 하는 플랫폼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사회적 가치하고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좀 구현을 하려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숙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행정을 설득하기 위해서 경제적 가치를 조금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시민사회들을 설득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 저희가 마치 이제 언어 번역자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리빙랩이 운영되어지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면 사실은 여러분이 갑자기 리빙랩 모듈들이 있다. 거기 수입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리빙랩이 운영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대학교에서 하고 링크 플러스 사업 이런 사업들이 문제가 뭐냐? 바로 이런 거죠. 리빙랩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냥 학생들 모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유효하냐? 예산이 있을 때까지만 유효한 거죠. 그 리빙랩이 잘 작동하려면 그 도시에 리빙랩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민 변화 프로그램이라는 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뭔가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부터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자극을 받고 훈련을 하고 또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로 양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극, 훈련, 촉진, 확산하는 이런 입맛튀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되게 힘들어요. 왜? 밤마다 돌아다녀야 돼요. 이게 소셜 다이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도시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모이면 우리가 저녁을 이렇게 대접을 해요. 근데 뭐냐면 한동안 어떤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신청하고 결과는 뭐냐면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 정리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보고서라고 할 것 없죠. 그냥 회의록을 정리해서 줍니다. 그걸 한 3회 정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그럼 우리 직원은 밤마다 어디 돌아다니면서 카드를 들고 결제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들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는 세 가지 형태의 리빙랩에 투입됩니다. 하나는 골목 리빙랩, 우리가 도시 재생형 리빙랩인데요. 뭐 좀 더 소급해 가자면 시민이 참여했던 여러 모임 중에 대구의 유명한 김광석길이라든지 뭐 근대골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어로 따져보면 이런 도시 재생형 리빙랩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실제 그 도시 문제를 환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리빙랩이 있습니다. 소셜 리빙랩이라고 있고요.
또 지금 스마트시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리빙랩 방식으로 풀어가는 스마트 리빙랩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했던 리빙랩 전체 숫자이고 숫자로 보면 지금 한 115개 정도 이렇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미 완결이 되었고 또 어떤 리빙랩은 정말 리빙랩이 맞나 아니냐의 의심도 드는 거지만 어쨌든 많은 리빙랩들이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소셜 리빙랩에서 뭐 했던 그러니까 소셜 리빙랩은 어떠냐면 청년들이 한 300만 원 정도 먼저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체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그 프로타입 만드는데 그 다음에 허들을 뒀어요. 그래서 허들을 둬서 프로타입 만드는데 또 일정 예산을 주고 또 실제 상용화하는 건 다른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넣습니다. 대학교 동아리하고 그리고 기업들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지역 밀착형 리빙 같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시티는 저희가 진행하면서 뭐 좀 시민들의 참여가 대규모로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또 이제 다양한 이제 시민의 액티비티가 필요한 그러한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또 무단 쓰레기 문제, 무단 투기하는 문제, 또 청소년 안심기가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실험을 했었습니다. 뭐 주요 성과라고 할 대표적인 성과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미혼모 자립 솔루션을 만들었던 이런 소셜 리빙랩의 한 파트입니다. 미혼모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되게 약자에 속하고요. 그때 사실은 좀 서로 이야기하고 커뮤니티가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들이 모여서 경제적 자립도 하고 또 심리적 안정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가게를 만들어가는 데까지 리빙랩을 저희들이 한번 운영했던 게 있고요. 독거노인들을 위한 상수도 원격 검침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복직 담당하는 직원 그리고 뭐 통신사 그리고 상수도 사업본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여러 한 목적들이 만들어져서 이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을 중심으로 독거노인들의 행태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실제 이제 물 사용이 적으면 우리 복지사 직원들이 이제 전화를 하거나 이웃집에 문의를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든 사실 이 프로젝트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누군가 어떤 분은 자기 집에 뭔가 자기를 감시하는 느낌을 가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댁내에 설치 못하게 이렇게 해서 옥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렇게 했던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프로덕트를 암스테르담 투커빌이라고 여기 이제 교차 실증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여기 많은 회사 제품들이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형태로 연결을 했습니다. 생활 속 실험실이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 관점들 아까 제가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들 이것들은 이제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레이어입니다. 근데 한 레이어를 제가 더 넣었어요. 뭐냐면 시민들의 비헤이비어가 바뀌어야 돼요. 도시 문제들은 풍선과 같습니다. 어디를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도시에 있는 시민들의 비헤이비어가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행동과학적인 요소, 또 너칭의 요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네거티브한 행동은 억제하고 포지티브한 행동은 장려하는 그런 형태의 모듈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빙랩 하시는 분들께 서로 잘 연결되어져야죠. 그래서 리빙 네트워크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예산이나 저희 같은 이런 기관 중간 조직들은 예산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예산이 없더라도 이게 셀프 오가나이징 할 수 있는 형태의 모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유입의 채널들이 있고 그것을 도시 문제 은행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만든 도시 문제에서 실제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을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셀프 오가나이징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 것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운영 모델들이 각 지역별로 그 도시별로 이렇게 최적화되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리빙랩은 사실 이제 지금 굉장히 새로운 도전들을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러분 우리 공동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지금까지 코로나가 우리한테 주는 큰 시사점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쟁 방식에 익숙해져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면 되게 잘 산다? 뭐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 축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우리 인류 사회에 뭘 줬냐? 커먼한 목표를 줬어요. 빨리 이것들을 극복하자. 어느 지구 누구라도 경쟁하지 않아요. 다 코로나를 넘어서자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지구 인류 역사상 이런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의 단일한 목표와 목적들을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민주화 시스템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내가 표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율권, 자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위기예요, 위기. 공동체는 언제든지 위기를 당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기에 즉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좀 늦게 출발한, 그러니까 근대 역사에서 되게 좀 늦게 출발한 나라지만 이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부터 시작해서 언제 우리가 OECD 가입할 때까지. OECD 뭐예요? 세계 잘 사는 나라들의 클럽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 10대, 11대 경제교육국이에요. 그만큼 이제 잘 살게 됐고, 그리고 민주화 시스템. 민주화 시스템은 아까 이야기한 광주에서 출발해서 무열로 우리가 대통령을 바꾸기까지. 사실 전 세계에 되게 어마어마한 이슈가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위기와 관련돼서 저희가 볼 때 이 시민력에 기반한 이런 위기 대응 시스템. 지금 방역과 관련돼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서도 모범적인 국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대표 도시들이 있어요. 서울, 광주. 전 대구에서 왔으니까 대구라고 이렇게 꼽았는데요. 대구가 사실 한때 엄청나게 그 2월 18일 30명 확진자가 생기나간부터 51일째 0명이 되기까지 엄청난 과정들을 저희들이 겪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 그래프에 여기 거론되는 도시들이 되게 굉장한 도시들이에요. 뭐 마드리드, 뉴욕, 런던 뭐 이런 데요. 카탈루니아 뭐 이런 데요. 여기에 대구가 이렇게 딱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게 이제 3월 30일자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그래프인데요. 제가 여기서 논문 하나 써야겠다 싶어서 페이퍼를 하나 썼는데 뭐냐면 이 많은 도시들 속에서 대구가 뭐냐, 이 희망의 좌표로 이 로고 함수를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희망의 좌표로 딱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도시를 마케팅할 때 되게 애를 써요. 제가 런던에 가나 이제 미국 가서 나 대구에서 왔다 그러면 대구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대전에서 왔다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되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대전에서 왔다 그러면 잘 알기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도시 마케팅을 하는 비용보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도시를 되게 글로벌하게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한 거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한 희망의 도시로 또 기술 사회적인 여러 진화적인 모형으로 우리 도시를 좀 봤을 때 이런 도시를 스마트하게 만들어가는 또 도시의 위기 대응을 위한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됐고요. 그 중에서 우리 도시 전체를 하나의 이 코로나와 관련되어지는 리빙랩 형태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리빙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실험해 봤다. 그것들을 가진 어떤 노하우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 놓으면 이것들이 바로 위기 관리와 관련된 매뉴얼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필요한 게 뭐냐면 중간에 요거예요.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그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도시 혁신 플랫폼, 시민들을 이렇게 훈련시켜가는 여러 과정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문제 발굴단이 도시문제 은행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빅 해킹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빅 센싱 하는 거, 그리고 또 미래적으로 생겨날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나의 생활 속 실험실로 실험하는 것, 그리고 상용화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건 설명을 드렸고요.
도시 문제 발굴단 저희가 한 2년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제 도시 문제들을 하나의 도시 문제 은행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도시 문제 은행은 누구나 다 그 도시의 이해관계자들이 도시 문제를 왓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들이 이제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코드4 대구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 훈련을 시켜서 실제 이제 도시 문제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제 이제 그 기업들하고 도시 문제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시빅 센싱 하는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도시문제은행 관리 또 미래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이런 지원센터들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테크노파크라면 잘 아시는 기업 지원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나 교차 실증들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안 체로키 마을에 흘러내리는 이제 그 전설 중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다. 한 마리 늑대는 뭐냐? 이블이다. 악이다. 거죠. 그는 되게 분노와 질투 그리고 궁극적으로 에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마리 늑대는 뭐냐? 선이고 그리고 그는 공정심이 있고 또 누구에게 공감을 하고 또 기쁨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신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딱 떠나요. 그러니까 손자가 궁금하잖아요.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겨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느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우리 행정에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시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냥 어찌 보면 투표자이고 그냥 발언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시민들은 우리 커뮤니티의 기여자이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의 철학이 무엇이냐? 저는 가급적이면 이쪽 선한 시민들이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자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예,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저희가 정해진 시간 내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되게 아쉽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가장 이제 여러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업이나 어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리빙앱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종료가 되느냐? 예산이 종료되는 시점. 이라고 말씀을 주신 거에 저는 참 공감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지속 가능한 리빙랩의 운영을 또 여러 가지로 방법을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모형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예산적인 문제, 가장 큰 건 이제 예산적인 문제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하시는 그 리빙랩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그 생각하고 계시는 요인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이제 그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민들의 참여가 되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아까 4P라고 이야기했죠. 4F라 네 가지 F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F는 뻔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풀필먼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페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포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민들의 참여가 일단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되는 거죠. 시민들 여기 와서 되게 재밌어야 돼요, 사실은.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이게 이제 돈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돈 문제는 일정량 부분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참여를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필요해요. 제가 여기 보시면 사회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회 문제 해결 자체가 하나의 투자의
루트로 보고 있습니다. 소셜 임팩트 인베스트먼트라 그래가지고 현재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활성화되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소셜 임팩트 인베스트먼트가 안 되면 뭐냐면 도시가 제도로서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민간이 예를 들면 이 건물 만약에 이 건물을 민간한테 이양을 해주고 그리고 민간이 여기 들어와서 자기의 상업적인 어떤 활동들을 해주면서 또한 도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느 일정 시점에서 민간의 참여들을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왜냐하면 행정으로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참여는 처음부터 고려가 돼야 된다. 이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12개킹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SKT에 이제 저기 이제 SCR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SKT는 자기들이 사회적 기여들을 좀 해야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형태의 예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 문제 해결하는 부분들을 이제 12개킹단이 코딩하고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상이나 그들의 자본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현재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이제 AI 스쿨을 저희들이 만듭니다. AI 스쿨을 만들어서 사실 경력 단절 하신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실제 이제 AI 관련된 한 11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나면 그분들이 이제 자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이제 코드포 대구에 이렇게 인발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감사하고요. 혹시 다른 분 질문? 예.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시민 행동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 스스로도 솔직히 시민이지만서도 이런 참여에 대한 방법도 잘 모르기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 변화가 되게 많이 되었다는 많이 느꼈고요. 그 중에서 시민 행동 변화에 대한 모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좀 효과를 많이 봤던 모듈이 따로 있나 싶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저희도 되게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들을 한번 깊이 사실 탐구해 보면 인간은 누군가를 흉내내기를 또 좋아해요, 사실은. 모방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창조성도 또 대부분 기본적으로 모방을 통해서 창조가 이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모방성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 유튜브 보면 나와요. 허허벌판에 해변가에요. 한 사람이 나가서 막 춤을 춰요. 음악 막 나오면 춤을 춰요. 근데 아무도 동조를 안 해요, 처음에는. 처음에 동조를 안 하는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한 2명, 3명이 춤을 춰요. 3명이 춤을 추니까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다른 거야. 옆에서 막 사람들이 박수도 막 치고 그러다 어떠냐. 시간이 1시간 좀 뒤가는데 그 해변가에 모든 사람이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가 비헤이비어를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기술 사회적인 관점. 우리가 대구에 보면 경북대학교 앞에 북문이 있어요. 북문 앞에 보면 거기 상시적으로 불법 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가 되게 문제가 있어요. 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거기 이제 감시 카메라를 달았어요. 그러면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막 계속 24시간 와칭하는 거야. 불법 주차하는 건 잡아요. 근데 쓰레기 무단 투기를 잡을 수 있냐? 못 잡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쓰레기통을 어디에 두냐면 우리 되게 이제 진화된 쓰레기통을 우리가 하나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타운 와칭이 가능한 곳에다 둬요. 쓰레기통을 여러분 저 구석에 이렇게 놔두면 여러분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안 지켜보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그냥 쓰레기를 뭐 분리수거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좀 타운 와칭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나도 모르게 자기 검열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설계 모듈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디자이너, 특히 디자이너가 많이 필요하고요. 디자이너 중에서도 그 전략 디자이너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가만히고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행동과학 연구하시는 분들, 기술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실험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쓰레기통 가지고 저희 실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저희 세 번째 강연해 주신 저희 센터장님도 1시간을 풀로 이렇게 또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나중에 더 궁금한 거는 다시 저희가 모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연해 주신 김희대 센터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예,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